철조망에 걸린 코트 소매, 컹컹대는 개 짖는 소리,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낯선 집 창문을 몰래 엿보던 순간, 때는 2014년. 예순의 오스키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낡은 담장을 넘었을 뿐인데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뀔 줄은 말이죠.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바삭 부러지는 소리가 고요함을 갈랐어요. 나는 재빨리 몸을 웅크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터져 나올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아이고, 제발. 담장 너머 마당에서 시커먼 개 한 마리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숨을 죽였어요. 제발, 제발 좀 조용히 해. 한참 뒤 개가 짖는 것을 멈추자. 조심조심 기와집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에는 하얀 창호지가 발려 있었지만 창살 사이로 희미하게나마 방안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빠, 아빠 왔다. 창문 너머에서 들려온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현관 쪽을 향해 폴짝폴짝 뛰어가자 다른 3명의 여자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잠시 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젊은 여자, 그것도 만삭으로 보이는 임신한 여자가 주방에서 나와 아이들을 따라 현관으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는 사람을 향해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시야를 가리던 방문 기둥이 옆으로 스르륵 지나가고 드디어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지훈, 내 딸, 민지의 남편, 우리 가족이 되어 함께 살고 있는 내 사위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렷해졌어요. 사위는 입구에서 아이들을 번쩍 안아 올렸고 그 뒤로 임신한 여자에게 다가가 부른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많이 힘들지는 않았고 어머나 세상에 저도 모르게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내 딸 민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투, 똑같은 몸짓이었으니까요. 그때 방 안쪽에서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구나. 내일 제사 준비는 잘 되어 가지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새아가 뱃속의 아기가 진짜 아들이라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 생긴다니. 정말 기쁘구나. 네. 의원님도 틀림없이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머릿속에 민지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빠가 나한테 아기 생기면 정말 좋겠대. 그런데 나는 아직 아기 가질 준비가 안 됐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내 딸, 조금은 느리지만 순수한 우리 민지를 이 악마 같은 인간이 처음부터 이용하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했어요. 내 눈으로 본 이 모든 것을 똑똑히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누구야? 강지훈이 창문 쪽을 획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급히 몸을 웅크리고 화단에 숨었어요. 심장이 정말이지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니, 창밖에 뭔가 그림자가 어른거린 것 같아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다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제 사위가 이혼도 하지 않고 제 딸과 이중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네, 사기 결혼인 거죠.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증거 사진도 다 찍었습니다. 지금 당장 좀 와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조심스레 뒤로 물러서려는데 앞불사 발밑에서 또다시 우지직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거기 누구냐고? 강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길로 담장 쪽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빨리 뛴 적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담장 아래 놓인 나무 토막을 간신히 겨우 담을 넘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에 강지훈이 나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뭐예요? 아니,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 담장 밖 나무 뒤에 숨어 가쁜 숨을 고르는데 몇 분이나 지났을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삐뽀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경찰 2명이 차에서 내려 정문을 두드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나는 나무 뒤에서 나와 경찰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저예요.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내 딸 민지와 강지훈의 결혼 사진을 꺼내 보였어요. 그리고 대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잔뜩 놀란 표정으로 나왔을 때 우리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던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평생 딸을 위해 남의 집 더러운 것을 청소하며 버텨온 이 손으로 이제야 마지막 더러운 것, 사위라는 이름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를 깨끗이 청소할 때가 온 것이었으니까요. 너, 이 천하의 못된 놈 내 딸 민지한테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날로부터 한 달 전, 사모님, 이 주소로 꼭 한번 가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내미는 가사도우미 최선영 씨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송도 신도시의 100평짜리 저택. 그 조용한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사위 강지훈이 회사에 나간 틈을 타 그녀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요? 선영 씨 민지가 꼭 제 조카 같아서요. 더는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 나는 말없이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전주, 외곽의 낯선 주소. 정갈한 글씨체로 쓰인 몇 글자가 전부였죠. 선영 씨는 민지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됐을 뿐입니다. 원래 10년 동안 우리 집 살림을 도맡아주던 윤 씨 아주머니가 딸이 아기를 낳게 되어 시골에 내려간다며 갑작스레 그만두면서 선영 씨를 신신당부하며 추천했던 거죠. 처음에는 젊은 사람이 와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웬걸요. 오히려 선영 씨는 민지와 유독 잘 지냈고 살림도 빈틈없이 척척 해냈습니다.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깊숙이 넣고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민지가 잠든 후 선영 씨를 조용히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제게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선영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모님, 제가 이 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거실 책장에서 민지 씨 결혼 앨범을 봤어요. 네, 우리 민지 참 예쁘죠? 네, 정말 선녀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위 되시는 강지훈 씨 사진을 보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얼굴이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선영 씨의 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병인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전주에 있는 아주 큰 기와집에서요. 그 집 아드님이 바로 강지훈 씨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에 좀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할아버님은 명망 높은 가문의 종손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셨고 어떻게든 대를 이을 손자를 간절히 바라셨죠. 그런데 첫째 며느리가 딸만 둘을 낳자 가차없이 내쫓고 둘째 며느리를 들였는데 그 두 번째 며느리마저 딸만 둘을 낳았어요. 그게 강지훈 씨와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강지훈 씨는 종갓집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여자들을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간병인으로 일할 때도 그 두 번째 결혼한 여자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앨범에서 사돈댁 어른들 사진을 보니 글쎄 바로 그 전주댁 어르신네 가족들이더라고요. 가슴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위. 내 딸 민지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전주집에 살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출장 간다고 집을 비울 때마다 그곳으로 가겠죠. 말을 잇지 못하는 선영 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믿어야 하죠? 선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에서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빛바랜 쌀포대 영수증 한 장이었어요. 사모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2004년 마포 어느 반지하방에서 살 때 그 순간 기억의 한 조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청소회사를 조금씩 키워나가던 시절 강남의 어느 빌딩 입주 청소를 맡았는데 그 건물 지하에 살던 젊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혼자 살던 그 여자가 몸까지 아파 자리에 누워있길래 제가 쌀 한 포대와 김치,
그리고 얼마간의 돈을 두고 왔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그때 그 젊은 부인이 선영 씨였어요.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고개를 힘겹게 끄덕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주신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월세도 여러 달 밀리고 몸이 아파서 일도 못 나가던 때였거든요. 그때 혼자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분에게 이 은혜를 꼭 갚을 날이 올 거다. 반드시 갚자 하고요. 그게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사모님, 인연이란 게 이렇게 돌고 돈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지훈 그 사람을 단번에 알아보셨어요? 선영 씨는 민지의 결혼 앨범을 가리켰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집에서 일했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앨범을 무심코 보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선영 씨는 사위가 결혼식 날 민지에게 입 맞추는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눈빛으로 다른 여자도 똑같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제가 똑똑히 기억해요. 결혼식에 오신 이분들이 바로 그 전주 종갓집 식구들이에요. 마치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날 우리 민지와 사위의 행복을 빌어주던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이건 처음부터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 민지 씨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을지 몰라요. 종갓집 장손이니까 상속 관련 서류라면서 도장 찍게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수박회 처음이 아닐 거예요. 선영 씨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평생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이 누군가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이용 대상이었다니 사모님이 너무 큰 상처를 받으실까봐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그래도 이걸 모른 척하면 우리 민지 씨가 더 크게 다치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살아온 두 여자가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꺼내놓는 밤이었어요. 우리 민지는 이제 어쩌면 좋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을 거예요. 먼저 확실한 증거부터 모아야 해요. 선영 씨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사모님, 민지 씨가 새 휴대폰 선물 받고 나서 안 쓰는 옛날 폰을 책장 위에 올려뒀잖아요. 그 폰에 사위가 민지 씨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나 혹시 계좌이체 같은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제 지인 중에 휴대폰 데이터 복구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의 조용하지만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선영 씨, 이 일이 다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민지를 위해서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선영 씨는 제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사모님,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 은은한 빛 아래 우리는 증거를 찾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전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담장을 넘기로 결심한 그날,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 더 이상 누구도 널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낮게 중얼거리며 저는 핸들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라면 평생 청소하며 굳어진 이 두 손으로 이번에는 내 딸의 인생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말끔히 닦아낼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밤, 선영 씨와 증거를 모으기로 약속한 뒤 좀처럼 잠들지 못해 창가에 하염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기억의 물길을 하염없이 거슬러 올라갔어요. 1989년, 늦은 나이에 천사 같은 우리 민지를 낳았을 때만 해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88올림픽이 막 끝난 직후였으니 온 나라가 희망과 흥분으로 들떠있던 시절이었죠. 시어머니도 남편도 어여쁜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그저 건강하기만 자라다오.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
그런데 민지가 자라면서 뭔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2살, 3살이 되어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또래 아이들보다 행동이 눈에 띄게 느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애써 마음을 다잡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배우는 아이입니다. 지능 지수가 70에서 84 정도로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차가운 진단서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어요. 저런 모자란 애를 키워서 뭘 하겠냐. 집안 망신이다. 망신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오는 모진 말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치 큰 죄라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병신이라는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던 그런 무지한 때였으니까요. 결국 1995년 민지가 6살 되던 해에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 있었고 제게 이혼 서류 한 장을 툭 던져주더군요. 저는 어린 딸아이 하나만 데리고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빛바랜 연분홍색 우산 하나를 쓰고 민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친정에도 참아갈 수 없어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 민지가 해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지랑 엄마랑 아주 멋진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그날 밤 고시원의 차디찬 쪽방 한 칸을 겨우 얻어 민지를 재우면서 뼈에 새기듯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 누구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첫 일자리는 아파트 청소였어요. 90년대 초반. 강남의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던 때였죠. 낡아빠진 고무장갑과 걸레 한 장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제대로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요. 남의 집 구석구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닦으며 그렇게 하루 벌어 10,000원, 또 하루 벌어 10,000원 푼푼히 모았어요. 비닐봉지에 동전들을 가득 모아 은행에 가져가면 탕구 직원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핀잔을 주곤 했어요. 아이고, 동전 좀 미리 세워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우리 민지 약값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꾹 참았지요. 그 시절엔 그런 약값조차 제대로 보험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그때는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정신과 문턱 한번 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었어요. 밤새도록 죽어라 이래도 그 돈으로는 방 한 칸 월세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학교 안 가? 동네 아이들이 알록달록한 책가방을 메고 학교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민지가 어느 날 제게 물었어요. 제 심장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애써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조금 더 특별한 학교에 갈 거야. 아주 근사한 곳으로 특수학교를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그마저도 결국 돈이 문제였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청소일이 아니라 청소 사업으로 키워야겠다고요.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38배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오히려 그 속에서 작은 기회를 보았어요.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집안 청소는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실직한 남편 대신 당장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여자들은 집안일을 대신해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고요. 쓰러져가는 낡은 봉제 공장 하나를 헐값에 월세로 얻어 그곳에 수키네 홈클리닝이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5분을 모아 제가 직접 청소 방법을 가르쳤어요. 걸레는 이렇게 꽈배기처럼 비틀어짜야 물자국이 안 남아요. 창틀은 이렇게 신문지를 끼워서 닦아야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해진답니다. 제 경험과 이런저런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지요. 우리 민지를 키우느라 세탁기 살 돈도 없어 매일같이 손빨래를 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비법들이었어요. 처음엔 동네 아파트 입주 청소로 시작했어요. 이사 갈 집 청소하면 3만 원, 새로 이사 온 집 청소하면 5만 원.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지요. 아주머니들에게 일당만 5,000원씩 드리고 남는 돈은 전부 우리 민지 학비와 치료비로 썼습니다. 허리춤에 낡은 삐삐를 차고 다니며
일감을 받았어요. 삐삐가 지지직 울리면 근처 공중전화로 불이 나게 뛰어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네. 수키네 홈클리닝입니다. 오늘 청소 예약이시라고요? 네.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삐삐 하나만 달랑 들고 지하철역마다 공중전화를 찾아 헤매던 그 시절. 우리 민지는 방과 후에 홀로 집에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녁 늦게 지쳐서 돌아가면 항상 걱정스레 묻곤 했어요. 민지야, 저녁밥은 잘 챙겨 먹었어. 민지는 언제나 생글생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끔은 구겨진 라면 봉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이지 가슴이 미어졌어요. 2000년대 초반 정부 정책으로 재개발 붐이 일었어요. 낡은 아파트들이 최신 식세 아파트로 속속 바뀌면서 입주 청소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지요. 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들을 작은 승합차로 직접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서너 집을 동시에 청소할 수 있었죠. 그렇게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우리 민지도 점차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사회적 배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심한 지적장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따라가기도 힘든 그 어중간한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었죠. 학교에서는 느린 아이, 이상한 아이로 불리며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특수학교를 다니게 되면서부터 민지의 얼굴에 다시금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점차 사회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반복적인 일은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엄마, 나 혹시 바보야 16살이 된 민지가 어느 날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지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배우는 것뿐이야. 지금도 우리 민지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 그렇지. 2003년. 제 인생에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느 건물 주인이 저희 청소 품질에 크게 감동했다며 건물 전체 청소를 맡기고 싶다고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정식 계약직으로요.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적힌 계약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오수키 대표님,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대표님이라니 그 호칭이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던지. 그때 제 나이 48, 민지는 15이었습니다. 그 계약이 입소문을 타면서 빌딩 관리 계약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2005년에는 직원이 무려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주로 40대, 50대 가정주부들이었지요. 일하면서 애 키우느라 가끔 지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선 거들떠보지도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지각해도 괜찮아요. 애가 아프면 눈치 보지 말고 얼른 가보셔요. 대신 회사에 있을 땐 최선을 다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의 경영 철학이 입소문을 탔나 봅니다.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남달리 높았고 덕분에 일의 품질도 항상 최고 수준을 유지했으니까요.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수많은 회사들이 속절없이 도산했어요. 그때 강남의 알짜배기 빌딩 하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보증금으로 큰 용기를 내어 입찰에 참여했지요. 오수키 씨, 여자 혼자 몸으로 이렇게 큰 빌딩을 덜컥 사서 대체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럽니까? 은행 직원이 대출 심사를 하면서 걱정스레 물었지만 제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제가 이미 10년 넘게 바로 그 빌딩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어디에 먼지가 쌓이는지, 어느 복도 전등이 자주 깜빡이는지까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 이름으로 된 꿈에 그리던 첫 20층짜리 빌딩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으로 우리 민지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2010년 송도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부가 땅을 밀고 상가용지랑 오피스텔 부지를 한창 조성하고 있었죠. 저는 아파트 청약보다는 상가 쪽에 더 눈길이 갔어요. 나중에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청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게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오, 사장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부동산 투자는 위험하다던데 괜찮겠어요. 주변 지인들이 한사코 말렸지만 저는 송도와 인근 청라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오랜 청소 경험으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곳엔 반드시 청소가 필요하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요. 그 지역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입하고 입주 청소 특화 서비스를 발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청소회사를 통해 빌딩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되니 좋은 물건은 경쟁 없이도 손쉽게 살 수 있었어요. 2010년대 중반, 수킨의 홈클리닝은 직원 300명, 연매출 100억 원이 넘는 탄탄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경제 잡지에서는 청소 하나로 수백억 신화를 이룬 여성 CEO라는 제목으로 저를 인터뷰하기도 했지요. 그때 우리 민지는 25살의 어여쁜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밥배식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행동은 느렸지만 그 마음의 진심만큼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살뜰히 챙겨드리는 민지는 이상하게도 유난히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조리 있게 대화를 잘 이어가지는 못해도 그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러운 손길 하나하나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습니다. 특히 손을 심하게 떠시는 어르신에게 수저를 꼭 쥐어드리고 물 한 잔을 조심스레 따라드리는 모습에서는 정말이지 천사 같은 부드러움과 다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민지 양. 오늘도 정말 고마워. 어르신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민지는 그저 수줍게 방긋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해맑은 웃음 속에서 저는 딸아이가 느끼는 커다란 행복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아주 좋은 사람 만났어? 민지의 두 눈이 기대감으로 초롱초롱 빛났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으로 걱정했거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우리 착한 딸이 혹시라도 나쁜 사람을 만나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요. 그 사람 내일 우리 집에 한번 와보기로 했어. 도시락 납품업체 팀장님이래. 다음 날 강지훈이라는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져 내렸어요. 도시락 납품업체 팀장으로 복지관에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는 그는 우리 민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이 역력했거든요. 장모님, 우리 민지 씨가 어르신들 손셔드릴 때 물 온도까지 세심하게 딱 맞춰서 챙기는 거 아세요? 저는 그 세심함에 정말이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그를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청소하는 아줌마라고 낮춰 부르던 사람들, 우리 민지를 좀 모자란 애라고 뒤에서 수군대던 사람들과는 그는 분명히 달랐으니까요. 강지훈이 민지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청혼했을 때 저는 아주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흔쾌히 허락했어요. 제가 평생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의 일부를 민지 결혼 자금으로 아낌없이 내놓았고 송도에 새로 지은 100평짜리 저택에서 다 함께 살기로 했지요. 그리고 2014년 민지와 강지훈의 결혼식장에서 저는 생애 처음으로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예뻐요. 결혼식 날 아침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가 제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 민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그날 민지의 웃음이 얼마나 눈부시게 환했는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돕니다. 결혼 후 사위는 마치 진짜 친아들처럼 싹싹하고 다정했고 우리 민지는 하루하루가 꿈결처럼 행복해했지요. 기존에 일하시던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선영 씨까지 한 가족처럼 잘 지내니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사모님, 이 주소로 꼭 한번 가보세요. 선영 씨가 그 수상한 쪽지를 제게 건네주기 전까지는요. 창밖의 비는 어느새 그치고 뿌연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더러운 것을 닦으며 살아온 제가 이제는 제 딸의 행복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더러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강지훈의 이중생활을 본격적으로 의심하며 선영 씨가 건네준 주소를 바탕으로 며칠씩 그 집 근처를 지켜보며 은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민지가 오빠가 요즘 부쩍 출장이 잦아서 집에 잘 안 들어와 라고 시무룩하게 말할 때마다 제 가슴은 아픔으로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그 파렴치한 남자의 추악한 비밀을 밝혀낼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입니다. 담장을 넘어 그 집의 창문으로 엿본 광경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너, 이 천하의 나쁜 놈 내 딸 민지한테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습니다. 그의 등 뒤로 사돈어른인 듯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잔뜩 놀란 표정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오? 사부인이 아닌가? 사돈의 눈이 제 손에 들린 휴대폰으로 향해 창문을 통해 얼핏 보이는 집 앞의 심상찮은 모습. 그리고 제가 몰래 담장을 넘어온 이 황당한 상황을 파악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못하겠소. 남의 집 담장을 함부로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요. 이건 명백한 불법 침입이란 말이오. 사돈은 분을 참지 못하고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경찰을 부르겠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행위요. 부르세요. 제가 먼저 신고했으니 곧 도착할 겁니다. 제 차분하고 단호한 대답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지훈이 금세 자신의 창백했던 얼굴색을 되찾으며 급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이건 분명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지 앞에서 보여주던 따뜻하고 다정한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가면을 벗은 듯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뭘 더 설명한다는 거야. 이미 내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저기 임신한 여자. 그리고 저 4명의 딸아이들까지. 모두 내 진짜 가족이잖아. 강지훈이 당황하며 더듬더듬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만 바로 그때 집안에서 임신한 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배는 어림잡아 7개월은 좋게 됐을 정도로 한눈에 보기에도 남산만했고 그 뒤로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임신한 여자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시끄럽던 마당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사돈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제가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대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신가요? 사돈어른이 먼저 나서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우리 집에 불법으로 침입했소. 당장 이 여자를 체포해 주시오. 경찰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흥분한 모두에게 우선 진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신고한 오수키입니다. 이 사람은 제 사위, 강지훈이라는 자예요. 제 딸과 버젓이 결혼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살고 있어요. 그 증거를 잡으러 온 겁니다. 경찰관이 강지훈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내용 모두 사실입니까? 강지훈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임신한 여자가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어요. 제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강지훈이 우리 민지와 결혼한 건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인데 경찰은 강지훈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방금 찍은 사진들과 함께 민지와 강지훈의 결혼식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딸 민지와 강지훈의 결혼식 사진이에요. 그리고 방금 제가 찍은 이 사진들을 좀 보세요. 여기 이 임신한 여자와 아이들 모두 강지훈, 이자의 가족들입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건네받아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임신한 여자가 강지훈에게 다가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 제발 말 좀 해봐요. 여보 강지훈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갑자기 그의 태도가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르고 따뜻했던 사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와서 뭘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민지는 어차피 이런 복잡한 상황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잖아요.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그 애는 그냥 좀 모자란 애잖아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애를 법적인 아내라고 곁에 데려다 놨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제 인생도 있고 우리 집안대도 이어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으면서도 오직 딸 하나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왔는데 내 딸을 모자란 애라고 부르는 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남의 집 더러운 것만 닦던 이 손이 처음으로 사람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딸을 모자란 애라고. 너 같은 인간 말종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강지훈의 뺨에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임신한 여자는 너무 놀라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가렸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저와 강지훈 사이에 끼어들며 말렸어요. 자,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강지훈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어요.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진 그의 날 것 그대로의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 따님 솔직히 얼마나 쓸모가 없습니까? 난 그저 장모님 돈이 좀 필요했을 뿐이라고요. 사돈어른 이 들고 있던 지팡이로 땅바닥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그 모자란 것은 우리 집안에 절대로 드릴 수 없는 애야. 그런 애가 어떻게 우리 가문의 대를 잇겠어. 우리 지훈이는 이 집안 3대 독자. 귀한 장손이란 말이다. 우리에겐 아들만 필요하다고. 아들만 경찰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강지훈을 우선 진정시키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법 침입건은 일단 보류하고 지금 제기된 중혼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자세한 진술을 위해 경찰서까지 동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지훈의 진짜 아내인 듯한 그 여자는 여전히 엄청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금 자신이 들은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강지훈에게 힘없이 다가가며 물었어요. 당신 정말 다른 여자와 또 결혼했어요. 그것도 장애가 있는 여자와. 이걸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두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강지훈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 사돈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 아이 집안에 돈이 필요했고 우리는 확실하게 아들을 낳아줄 여자가 필요했을 뿐이다. 그 모자란 애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도 없을 테니 출산 후에는 어차피 우리가 다시 데려올 생각이었어. 그럼 네가 우리 손주를 친자식처럼 잘 키우면 되는 게야. 너는 영원히 우리 집안 며느리인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중생활이나 바람기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악랄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순진한 딸은 그저 저들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기가 막힌 듯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린 채 제 엄마 옆에 서서 저를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저들도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겠죠. 경찰은 강지훈에게 다가가 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서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혐의가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사돈은 여전히 길길이 날뛰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집안 문제 가지고 무슨 놈의 경찰서야. 이게 지금 대체 무슨 망신이냐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저 여자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요. 경찰이 사돈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 노인은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절대로 병신은 들일 수 없어. 종갓집 대를 이어야 한단 말이다. 그 순간 노련한 경찰관조차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이고 뻔뻔한 차별과 증오 앞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잠시 할 말을 잃고 경악했어요.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그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은 경계선 지능을 가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은 그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남들이 버린 더러운 것들을 치워온 사람입니다.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더러운 거 지금 내년이 감히 뭐라고 짓거리는 게냐. 네, 더러운 거요. 제가 평생 청소를 하면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번지르르하고 화려한 집이라도 그 구석구석에는 반드시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쌓인 먼지는 언젠가는 반드시 전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요. 강지훈이 경찰과 함께 자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민지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그 모자란 애가 과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이 모자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인간이 아닌 거야. 똑똑히 지켜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강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마주하는 이런 종류의 분노. 한 엄마의 처절한 분노 앞에서 그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쾅 닫히고 강지훈이 떠난 후에도 사위의 가족들은 여전히 넋이 나간 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고 아이들은 겁에 질려 계속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를 떠나기 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건넸습니다. 당신도 어쩌면 또 다른 피해자인 것 같군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딸은 당신 아이들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여린 존재라는 겁니다. 그 아이는 세상의 더러운 가면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기 전 저는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눈가의 그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킬 듯 이글거리는 두 눈의 불꽃. 그것은 제가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런 종류의 무서운 분노였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 핸들을 꽉 움켜쥐고 저는 송도에 있는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딸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감싸 안아주어야 할지,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송도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핸들을 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과의 대면 이후 강지훈과 그 가족들은 전주집에 남았고 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상세히 제출한 후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중원 의혹에 대해 우선 서류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즉시 체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증거 수집과 추가 조사 후에 소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지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우리 민지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지가 화난 표정으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오셨어요. 오빠는요, 같이 안 왔어요. 그 순수하고 해맑은 눈빛, 사위를 오빠라고 부르는 그 다정한 목소리, 그런 민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이 참혹한 모든 진실을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이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엄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부엌에서 인기척을 느꼈는지 선영 씨가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번에 직감한 듯 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되셨어요?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 가만히 앉았고 선영 씨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민지의 맑고 커다란 눈이 걱정스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의심도 경계심도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티 없이 맑은 영혼만이 가득했지요. 말이 차마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순수한 아이에게 세상에 이토록 잔인하고 냉혹한 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민지야, 내 오빠가 아주 나쁜 일을 했어. 민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쁜 일이요. 오빠가요. 내 오빠한테는 다른 가족이 있었어. 다른 가족이요. 그래, 내 오빠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이야. 우리한테 전부 다 거짓말을 했던 거지. 민지의 커다란 눈에서 천천히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정말이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라도 솔직하게 말해야 했지만 내 사랑하는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가슴 아픈 질문에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영 씨가 민지의 가녀린 손을 따뜻하게 꼭 잡았어요. 민지야, 그건 절대 아니야. 우리 민지가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어. 이건
이건 모두 다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알겠지. 민지는 잠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오빠는 이제 언제 와요? 아직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민지의 두 손을 더욱 꼭 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민지야, 내 오빠는 이제 다시는 안 와. 우리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왜요? 왜 같이 못 살아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엄마와 민지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줬어.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을 가슴에 꼭 품에 안았고 선영 씨도 함께 민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 씨의 도움으로 민지는 평소처럼 복지관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애써 웃으며 딸을 배웅했지만 현관문이 쾅 닫히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지훈의 혼인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는 첫 번째 아내와 법적으로 정식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고 우리 민지와는 결혼식만 성대하게 올리고 함께 살았을 뿐 실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민지 명의로 된 각종 불리한 계약서와 거액의 대출 관련 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요. 서류상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어서 중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해도 명백한 사기죄와 기망행위는 분명합니다. 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의 말대로 저는 곧바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강지훈의 파렴치한 행동이 단순한 이중생활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악랄한 사기극이었음이 속속들이 밝혀졌어요. 강지훈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장모재산 현황 목록이라는 제목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민지 명의로 몰래 만든 수많은 가짜 계약서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결혼 후 출산 시 대처 방법 상세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민지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는 지능 수준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친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내 아들로 합법적으로 데려온다. 민지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므로 양육권은 비교적 쉽게 포기할 것이다. 그것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욕심 많고 철없는 한 남자의 어리석은 이중생활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악의적이고 추악한 사기 범죄였던 거죠. 일주일 뒤 검찰은 강지훈을 사기죄와 재산권 침해 혐의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공범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요. 언론은 명문가 종손의 충격적인 결혼 사기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민지에게 오빠의 진짜 모습을 모두 알려주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지만 놀랍게도 제 딸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끔 밤에 혼자 몰래 울기도 했지만 낮에는 여전히 밝고 씩씩한 표정으로 복지관에 꼬박꼬박 다녔어요. 엄마, 나 오늘 복지관에서 새로운 할머니 만났어요. 손을 엄청 많이 떠시는 분인데 내가 수저 잡는 거랑 물 마시는 거 도와드렸어요. 민지는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세상에 무언가를 당당하게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강지훈 측 변호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사소송을 취하해 주시면 강지훈 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합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평생 제 딸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쳐 노력했어요. 그런 내 딸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사람들은 반드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 달 뒤, 법원은 강지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그의 부모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장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지 명의로 사기 계약된 모든 불법 서류는 당연히 무효 처리되었으며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느 유력 언론사가 저를 인터뷰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경계선 지능을 가졌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순수한 아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한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경계선 인간이 아닐까요? 그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후 저희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장애인 가족들의 연락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통의 전화에 불과했지만 그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결국 경계선 지능 권익보호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작은 시민단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어요. 오 대표님 덕분에 저희도 드디어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임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런 안타깝고 억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들의 권익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강지훈이 교도소에 수감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그의 법적 혼인관계였던 임신한 여자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고 그녀 역시 강지훈과 모든 법적 관계를 정리하고 이혼했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그런 진짜 모습을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와 비슷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난 것 같은 안타깝고 착잡한 기분뿐이었어요. 당신이 제게 사과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당신도 어쩌면 가장 큰 피해자일 테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아이는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저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는 부모의 잘못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아요. 그저 정직하게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잘 키우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니까요.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계속 흘러갔고 우리 민지는 놀랍게도 복지관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지만 민지의 그 한결같은 따뜻함과 꾸준한 성실함이 마침내 인정을 받은 것이었지요. 엄마 나 이제 월급 받아요. 이걸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예쁜 옷도 사드릴게요. 첫 월급날 민지가 하얀 봉투를 수줍게 제게 내밀며 말했을 때 제 마음은 마치 수만 송이 꽃들이 활짝 핀 꽃밭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명절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선영 씨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선영 씨, 내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선영 씨가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하세요. 이제 더 이상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요. 선영 씨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커다랗게 뜨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요.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꺼내 선영 씨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예요? 사모님, 아니, 언니 청라에 있는 작은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에요. 이미 선영 씨 이름으로 다 해뒀어요. 선영 씨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과 감격으로 천천히 물들어갔습니다. 아니, 언니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절대로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자, 우선 내 말부터 들어봐요. 이건 선영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찾은 이 소중한 행복에 대한 나의 아주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집은 세를 놓고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면 돼요.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선영 씨는 앞으로의 삶을 위한 작지만 든든한 배경이 생기는 거죠. 뭐가 어때서요?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오며 활짝 웃는 얼굴로 선영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 이모, 그냥 받아요. 우리 앞으로도 쭉 이렇게 다 같이 살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씨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습니다. 아마도 평생 자기 집 한번 제대로 가져보지 못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깊은 안정과 따뜻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겠지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의 깊은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세상 그 누구보다 끈끈한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경계선 지능권익보호재단 창립 기념식 날, 민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애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지입니다. 잠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이내 깊은 숨을 한번 내쉬더니 조금씩 힘을 얻어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생각이 조금 느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해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저는 이제 제 마음을 믿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희 같은 사람들의 진심을 믿어주세요. 연설이 끝나자 당내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고 저는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 씨도 옆에서 조용히 눈가를 훔치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잘했어요. 그럼 우리 민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했지 암. 그렇고 말고 민지는 어린아이처럼 행복하게 활짝 웃으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밤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끝까지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힘든 사람들도 지켜줄래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추악한 악의와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지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우리 민지는 틀림없이 그럴 수 있을 거야. 자매애, 모성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이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걸쳐 온몸으로 깨달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두 사람이 곁에 생겼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꿋꿋하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5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 송도 신도시의 저택 테라스에 이제 이른이 된 저는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성껏 가꾼 정원의 노란 개나리꽃이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살랑거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출근할게요. 민지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37이 된 제 딸은 이제 복지관으로 매일같이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는 어엿한 사회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운전면허증이 걸린 작은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래, 우리 딸. 오늘도 조심히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잠시 후 익숙한 자동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가로 다가가 가만히 내려다보니 민지가 능숙하게 핸들을 잡고 천천히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 운전을 배울 때 그토록 긴장하며 열심히 연습하던 그 앳된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선영 씨가 향긋한 차 한 잔을 들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우리 민지 씨, 정말 몰라보게 대단해졌죠. 언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부드럽게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그 끔찍했던 상처를 꿋꿋하게 이겨내고 지금은 어엿한 복지관 정직원으로 일하며 스스로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는 내 딸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대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 저녁에 열릴 예정인 경계선 지능권익보호재단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초대장이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가 직접 디자인하고 문구까지 작성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초대장이었지요. 세월이 정말 화살처럼 빠르네요. 언니, 선영 씨는 이제 제 친동생처럼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용기 내어 건네주었던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렇게나 크게 바꾸어 놓은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택 거실 벽 한가운데 걸린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문득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가운데에는 우리 민지가 그리고 양옆으로 저와 선영 씨가 서로의 손을 꼭 잡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세월은 비록 쉼없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진실,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 담장을 넘어야만 했던 그날의 그 절박했던 선택이 결국 우리에게 이토록 눈부신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정원에 활짝 핀 형형색색의 꽃들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 높고 차갑기만 했던 담장 대신 이제 그 자리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란 피가 섞여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가슴 깊이 깨달은 가장 소중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잊지 마세요. 또 오늘 이야기를 보시고 특별히 마음에 남는 장면이나 감동적인 부분이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울림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루 한 번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운동도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아멘.